2,000명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4,000명, 7,000명, 8,000명이 된다 한들 지역, 그 다음에 필수 의료로 낙수효과가 생기는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 많은 사람의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자, 정의연 교수님이 김작가TV에서 이 건강 관련된 콘텐츠로 굉장히 많은, 진짜 수백만 명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에 또 굉장히 큰 의견을 많이 제출하고 계시던데, 바로 본론부터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이제 2,000명 증원안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핵심만 단답형으로 본인은 지금 어떤 입장이신지를 먼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의대 증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하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정부에서 그러면 의대 증원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2,000명을 늘리기로 한 거를 반대하시는 건지? 일단은 그러니까 증원은 또는 감원은 그 사회의 의료 수요와 이용 패턴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협회장님이 감원을 해야 한다 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무조건 감원해야 한다, 증원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러운 2,000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었던 논문을 쓰신 분들께서도, 연구자분들께서도 본인은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더 주시면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일단 2,000명 증원은 반대하고 오히려 증원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논조에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원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약 250명에서 500명 사이가 단기간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머지않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하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이 의대 정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갈등의 그런 요소다. 극단적으로 양극단에서 데모 한쪽에서는 절대 늘리면 안 된다고 데모하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늘려야 한다고 겁박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말 과학자들이 모여서 또 정책 위반가들이 모여서 판단을 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대 졸업생 수, 의사 수가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의대 정원 6,000명 늘려서 30년 동안 배출해야 한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사 수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렇게 6,000명씩 늘려 30년 동안 배출한다 의견, 그러면 이제 이건 잘못된 의견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OECD 평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폭발적으로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제가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분야, 필수과의 전문의 부족도 결국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는 근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서울 쏠림 때문에 지역에는 의료 공백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것도 의사를 늘려야 된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불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공감이 가는데. 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2023년에 한국의 사회 동향에 나왔던 이제 건강 부분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 수명 및 기대 수명이 우수한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회피 가능 사망률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고 한마디로 보건의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을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다. 그리고 그것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비교적 인구가 젊은 편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지출도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환자분들 이제 불평 또는 불만이 많으시죠.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의사를 늘려서 이제 의사를 더 접근성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1년에 OECD 의료 질 보고서에서 지표 환자 경험 지표를
환자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에 의사의 진료나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환자 비율, 물론 통계 데이터가 있는 이제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한 것인데, 이제 2022년 조사 결과에 한국은 88%로 OECD 평균보다 환자가 의사와의 어떤 치료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1분 진료, 3분 진료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테이블을 이제 오주환 교수님과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테이블이냐면 지금 현재 필수 의료 분야에 부족한 것, 그 다음에 지역 의료가 부족한 것, 미래에는 고령화로 인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대 증원을 증원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지 몇 가지 제가 자료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는 의료개혁 4대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모든 것의 필요 조건이자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의료 인력 확충, 그러니까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이죠. 근데 2번, 3번, 4번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역 의료 강화, 그 다음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 다음에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2월 달에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 제2차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요를 통제하는, 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의료 과이용을 줄일 수 있고 분절적인 의료를 환자 중심 의료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추계, 그러니까 KDI 추계가 있고 보사연 추계가 있고 홍인철 교수님 추계가 있습니다. 이런 추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의료 이용 또는 의료 공급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내용, 그 가설이 대부분 안 들어있는데, 또 들어있는 홍인철 교수님 거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오늘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자, 우선 오주환 교수님, 서울의대 예방학 하시는 분인데, 오주환 교수님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의사가 처방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사료라든지 또는 어떤 시술료를 받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질 중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질 중심의 의료, 또는 우리나라 일부 의료 사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들에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대략 20% 정도 의료용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질 중심으로 의사 수익의 인센티브를 바꾸게 되면 일단 의사가 20% 정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부족한 의사의 폭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질이라는 건 치유가 됐거나 한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환자의 삶의 질이 증가가 돼야 되고 결국엔 병이 나아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폐렴 환자를 볼 때 CT를 매일매일 찍어도 되고 염증 수치 검사를 매일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최대한 많은 혈액 검사를 내면 저한테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질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적정 의료, 그러니까 실제로 병을 나수는데 필요한 정도의 검사를 최소한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바뀌는 경우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의료 비용이 한 20% 정도 절감이 되고 이제 오히려 환자의 예후,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거나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지 특히 제2차 보건의료 종합계획이 실현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이제 의사 집단 또는 그러니까 의사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 막 쏟아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고 실현 가능하며 또 결국에는 국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결국에 실현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개선된다고 하면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의 부족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우선 팩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결국에 질병 부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수요가 증가되는 건 사실입니다. 고령화 때문에요. 그런데 질병 부담 변화를 고려해도 사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의대 정원이 결국에는 3000명 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활동 의사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의사분들이 활동하는 기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봤을 때 한 2035년에서 45년 정도까지는 의사가 부족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50년 이후에는 의사가 남아돈다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활동 의사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실제 지역 의료의 의사가 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지난 10년 동안 활동 의사 수는 굉장히 빠르게 늘었지만 서울 지역에서의 의사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충남, 경북, 충북에서의 의사 수는 별로 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 의사분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서
낙수 효과로 지방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좀 더 극단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인구 1000명당 지역별 의료기관 근무 의사 비율이 서울과 이제 충남, 경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은 1000명당 12.0명에서 16명까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게 그러면 지금 3000명 배출될 때 이런데 뭐 4000명, 5000명 한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5배, 6배 있는데 이분들이 지방으로 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또 하나가 전공의 지원 자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과목별 우리가 필수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활동 의사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은 연간 증가율은 OECD 평균의 1.5배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 결국에 의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청과 소아청소년과라든지 응급의학과라든지 이런 데 전공의가 늘었느냐?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보시면 제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전공의는 줄고 있고 지금 소청과는 거의 0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00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다고 했을 때 여기서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이 된다 한들 결국에 지역, 그 다음에 필수 의료로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OECD 평균을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1년간 의사 방문 수는 전체 선진국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그래프를 보셨을 겁니다. 또 입원 일수는 역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일본보다 이 그림에서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데이터에 따라서는 또 높은, 그러니까 일본과 비슷하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제가 이따가 좀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인구 1000명당 입원 병상 수도 굉장히 과잉 공급이 심해서 거의 일본과 한국만 독도처럼 따로 떨어져 있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한편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같은 어떤 의료의 질 지표를 따져보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OECD 평균을 향해 간다라는 게 결국에 여기서 질을 떨어뜨리고 어떻게 보면 의료의 공급을 더 줄이고 이런 방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OECD 평균이 무조건 다 금과 억조가 또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의정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양측이 일종의 평행선을 달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에 안 계시는 것을 일종의 자연 실험이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기고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문턱이 높아지고 상급종합병원 외래의 진료실의 문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의사분들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칼럼을 보여드리겠지만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입원이 너무 잘 되고 외래에서 정말 중증 환자는 입원시키면 금세 입원이 되고 응급실에서는 응급실이 돗대기 시장 같았다가 지금은 중환만 오시기 때문에 모든 환자분들이 패드와 모니터를 부여를 받고 제때제때 치료를 받고 몇 시간 만에 병동으로 입원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제 외래 신환이 하루에 한 7, 8명 오시는데 이분들 중에 보통 3분의 2는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닥터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보통은 상급종합병원 거의 빅5는 다 다녀보신 분들이에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서 자료를 딱 놓으시면서 맞춰보세요 라든지 또는 나는 힘든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든지 너 유명하다며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의 한 15분 20분 동안 저를 굉장히 혼돈에 빠뜨리면서 왜냐하면 그걸 다 기록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 이분들은 또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보통은 불만족하시거나 다음에 또 안 오실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5대 병원을 다 갈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제 진료 시간에 한 3분의 1 이상을 잡아먹고 사실은 제가 멘탈이 많이 털려요. 이런 진료를 근데 이런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환으로 오시는 분들은 진짜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원래 제가 하는 일은 약 50개 드시는 분들을 15개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치료 방침을 정해드린다거나 장기요양 이런 것들 연계해드리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실진료 인원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지만 진료를 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상급종합병원이 정상적인 진료, 어떻게 보면 OECD의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대학병원들은
하루에 10억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의료는 어떻게 보면 거품 또는 어떤 의료 전달 체계의 왜곡이 만들어낸 가수요를 먹고 살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의사들 또는 대학병원이 먹고 살고 버티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거품이 거치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연 실험을 통해서 닥터 쇼핑이라든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고 나니까 오히려 대학병원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4만 명의 의사 중에 겨우 10,000명 정도의 의사가 쉬고 있으면서 의료 전달 체계가 정상화되고 나니까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은 어려워진다.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 수가 체계나 보상 시스템이 그동안 왜곡되어 있는지를 방증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 김선영 교수님께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말기암 환자분들한테 안 좋은 소식 전하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그냥 다음 항암 또 진행하고 다음 항암 진행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실 무렵이 되면 입원하셔서 전공의들이 결국에 돌아가실 겁니다 설득하고, 그럼 환자분들은 갑자기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뭐 포기하라는 거냐 하면서 서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전공의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은 교수님들이 오히려 선진국형 모델에 가깝게 미리 외래 진료실에서 지금 이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시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입원하셔도 결국에 본인들이 보셔야 되니까, 이런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응급실 풍경이 선진국에 가까워졌고, 또 결국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 환자도 좋고 의사도 편한데, 문제는 병원은 박리담회식 진료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 이 의정 갈등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그동안의 부조리를 모두가 다 확인을 하고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새로 그림을 그리고, 그동안 값싼 전공의 선생님들 기본급 2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이제 이분들한테 우리가 100시간씩 일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얼마나 해롭고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해로운 또는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이분들이 억지로 받아내고 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가톨릭 중앙의료원이죠. 서울성모병원입니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팜플릿을 하나 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거의 종합 정리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 수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이 높고 또 양도 많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 지금까지 이 왜곡된 의료 시스템 때문에 결국에 대학병원의 응급실은 항상 경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중환자가 뺑뺑이를 돌다가 오히려 돌아가시고, 또 2차 병원은 텅텅 비고, 이런 상황에다가 추가로 이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호소문 내셨죠. 사실 소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아과 의사의 질 좋은 TO, 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책 또는 직장이 부족한 거죠. 여기에다가 의사 수를 더 늘린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지금 의정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해소되는지, 결국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고 의료 전달 체계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결국에 답은, 그리고 필요 조건, 가장 근본적인 필요 조건이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강부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정말 모든 분들이 반드시 한번 보셔야 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박민수 차관님께서 매일매일 초록색 옷 입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이크 잡고. 과학적 근거와 130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연간 2,000명의 의대생 증원이 결정이 되었고, 이것은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KDI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사연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홍윤철 교수님 논문이 있습니다. KDI 논문은 그리고 보사연 논문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얼마가 부족할 거다라고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정에 따라서 어떤 가정은 뭐 의사가 남을 수도 있다. 굉장히 큰 폭의 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수행하신 분들도 나는 10,000명이 부족하다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홍윤철 교수님께서 2020년에 발표하신 그림인데, 저희는 assumption,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의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외래와 입원의 업무량을 1:3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의 의사는 생산성이 줄어든다. 저는 의사의 생산성이 75%로 줄어든다라고 가정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생 생산성이 점진적으로 증가된다고 하였을 때 대략
의사수 부족이 생기다가 점점 의사수 과잉으로 빠집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대략 2035년에 10,000명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나오는 데는 5, 6년 걸림으로 나머지 5년 동안 10,000 나누기 5는 2,000 해서 2,000을 정하신 거예요. 이 2,000이 지금 금과 옥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여기 데이터 is 데이터라고 써놨습니다. 이 데이터는 맞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홍윤철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학생 때부터 굉장히 잘 제가 따랐던 분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복지부에서 의대증원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 과잉의 수요를 조정하고 의료의 공급을 효율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제약물 사용을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또 하게 되고 1차 의료를 강화하게 되면 점점 이제 의료 수요를 역시나 조정하게 되고 공급을 효율화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의료의 공급 개선과 공급 유인책들도 들어있습니다. 수가 조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제가 지난 15년간의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시고 있습니다. 건강수명도 증가되고 있고 WHO 방식으로 계산한 질병보정 건강수명도 우리나라는 개선되고 있는 추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나이가 70대, 80대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의료이용이 많아진다라는 가설이 옳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65세가 되면 의사 생산성이 감소됐냐? 이게 단위 시간당 의사 생산성은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의사 선생님들도 점점 건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요즘에 65세 은퇴하신 후에도 계약 촉탁 교수님으로 계신 분들 보면 환자 풀 그대로 다 유지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보다 환자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가설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대생 정원은 2,000명이 아니라 대략 250명에서 500명 정도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게 홍윤철 교수님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복지부에서는 이 얘기를 싹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나리오 2-2입니다. 주치 가정 기반이 추가된다는 가정입니다. 2040년 기준에 한국의 30% 의사가 주치 역할, 그러니까 1차 진료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노인의학적 개념, 그러니까 병을 쪼개서 6명, 7명 의사 만나야 되는 거를 한 명의 의사가, 단골 의사가 보게 된다. 이런 개념을 모든 의사가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만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게 되시면 대략 250명을 증원을 해도 2050명부터는 의사가 남게 되고요. 500명만 증원을 하면 500명 증원을 하게 되면 그때도 2045년부터는 거의 0명. 그러니까 똔똔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의사가 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는 답은 250명에서 500명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복지부가 2번, 3번, 4번 개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개혁 계획을 같이 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 의료의 공급은 효율화되고 의료의 불필요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의료가 가치 기반,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르신들은 더 건강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지금까지의 자연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2,000명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결국에 보건복지부의 1, 2, 3, 4 논리 안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2,000명을 증원하면 2, 3, 4의 계획을 해서는 안 되죠. 2, 3, 4의 계획을 하게 되면 2,000명이 아니라 250명에서 500명 증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앞으로 한 5년 정도 후에 재평가를 해서 그때부터는 의사 수를 다시 줄여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난번 한림원에서 이제 홍윤철 교수님이 이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박민수 차관님이 같이 오신 자리였고 복지부가 생각하는 올바른 의료개혁이 동반되게 되면 기존 축에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근데 박 차관님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4대 패키지를 제시하였고 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도 바뀔 수 있다. 이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결정 체계를 갖춰야 하는 데는 100% 공감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주에는 초록색 옷 입고 나오셔서 이제 2,000명은 과학적인 근거와 130번의 의견 수렴으로 결정된 것이라 이 심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셨지만 분명히 이렇게 박 차관님이 이제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정책은 특히 의사수 추계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100년의 대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료 비용이 1년에 100조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과잉이 되게 되면 의사 유인 수요가 있고 국민의 의료 비용이 증가될 수가 있고 2,000명 정말 너무너무 많은 수의 의사가 과잉 공급되게 되면 불필요한 비급여 섹터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증거 기반 정책을 해야 하나 지금처럼 일단 2,000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정해졌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정해진 숫자를 정책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이 정책에 부합하는 증거들만 체리피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곡화가세, 그리고 아전인수, 경강부해 여러 가지 말들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들, 핵심 내용들 말씀드렸고, 정리를 하자면 현재의 이제 의정 갈등의 평행선을 달리는 원인이 되는 2,000명의 픽스된 이 의대생 증원 규모라는 게 실질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해당 연구를 수행한 분들조차 현재 의료 개혁이 동반되는 다른 것들이 실현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의료 수요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정의용 교수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일단 먼저 생각나는 거는 오늘 각 잡고 오셨다. 지금 발표 자료가 이만큼 지나갔지만 지금 남은 것도 이만큼. 저희 촬영장에 이제 프린트 잉크가 있는데 잉크가 다 달았어요. PPT만 130장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아마 박 교수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부터 여쭤보면 첫 번째가 일단은 우리나라가 가행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과잉 의료 공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더스탠딩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사람값이 우리나라는 적습니다. 이 그림을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결국에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레이트, 인플레이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진찰료 인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리고 싶었던 슬라이드인데 병원 진찰료 초진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상률이 보시면 아마 삼겹살이나 문화재 이용료, 공원시설 이용료 정도와 비슷합니다. 물론 의료 공개념을 이해를 한다면 공공재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올바른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100배 오르고 국립대 등록금이 20배 오르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도 뭐 한 15배, 16배 오르는 동안 병원 진찰료는 약 10배 정도 오른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값이 제일 못 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원가를 한 66%에서 한 75% 정도 보전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비급여 검사를 왕창 낼 거를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낮은 원가 미만의 진찰료를 보상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일종의 덤태기를 씌울 거를 가정을 하고 진찰료라든지 또는 입원 병실의 기본 요금이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싸게 책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은 어떤 인상률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측에 이제 불신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되면서 과자의 양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불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내과에서 내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고 오히려 컨퍼런스 때 가서 교수님 붙잡고 여쭤봐야 됐습니다. 내과 의사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개념이 있었고 어떤 내과 선생님한테 가도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약은 다 주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불과 한 10년 사이에 이 분절화가 더 심해지면서 옛날에는 5분 보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시던 내과 선생님이 기본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관절염을 각각의 선생님으로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보면 되는 환자가 5명의 의사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동네 병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소아과 의원에 가면 내과 약도 다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변 문제는 비뇨약과,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 이런 식으로 점점 전문화가 진행이 되고 또 분절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특성. OECD에서 한국에는 1차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비교적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문화된 의료 시스템으로 버틸 수가 있었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값 아낀 결과로 보건의료 볼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외래 진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높고 또 평균 재원 일수도 굉장히 높고 또 의사 수는 많지 않지만 사실은 간호 인력이나 병상, 장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잉에 가까울 수도 있다. 특히 병상 장비는 과잉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값 얘기하셔서 네. 다른 채널에서 한번 공개하셨길래 여쭤보는 건데 연봉을 공개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연봉 월급가. 공개했었죠. 네, 여기 저희 김작가 TV에서 한번 알려주시나요? 네. 사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네, 아산병원이죠. 네, 저는 서울 아산병원인데 원래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연봉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긴 하지만 제 연봉은 1억 초반입니다. 1억 초반. 네. 한 달에 받는 실수령액도 공개하셨던데. 네, 6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산병원에
병원에서 네. 뭐 상위 하위 퍼센티지로 하면 어디에 소속됩니까? 저는 아산병원에서 제 동년배로는 연봉이 꼴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엄청난 액수의 경제적 피해를 아산사회복지단에 입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사람값 안 쳐주는,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차 수리로 치면 공인비 안 쳐주는 시스템인 건데, 제가 주로 하는 진료는 뭐냐면 50개 정도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 약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냥 머리를 쓰면서 정리를 하고, 보통은 약이 올리는 약이 있고 내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증상으로 어떤 선생님한테 가셨을 때 일단은 그 약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약의 부작용으로 또 다른 선생님이 반대되는 약을 주시고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켜버리고 나면 약이 별로 안 남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면 환자들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찰료만 받고 약을 막 쳐내요. 그래서 제가 하루 진료를 하고 나면 쳐내는 약 개수가 100개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에서. 하지만 진찰료만 받기 때문에 제가 1년에 뭐 정말 수억 원 단위의 제 연봉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입히는 상황이라서 꼴찌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저희 병원에서 저희 동년배 중에 저보다 뭐 가장 잘 버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제 2배가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 600만 원대가 사실 이제 네. 단순히 생각하면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건데, 그 영상을 보고 제 주변에서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세후일 것이다. 그렇죠. 세후죠. 의사분들은 대부분 세후로 연봉 얘기하니까, 사실 근데 보통 직장인분들은 세전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세전으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1억이 네. 좀 넘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그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윤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셨던 35세 전문의 1년차인 사람이 뭐 4억 정도를 그냥 받는 게 지금 현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4억이 아니라 거의 연봉 기준 그로스, 그러니까 새해 전 연봉 기준 1억 초반을 이제 받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전문의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전문의가 되었고, 지금 전문의니까 거의 한 전문의 경력으로는 9년 정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전문의 1년차라고 하면 사실은 전임입니다. 전임인데 군대 갔다 와서 전임이 하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전임이 할 때 처음 받은 월급이 한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봉은 한 6천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4억은 택도 없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의사수 증원의 근거로 이제 이어지는 것은 또 맞지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사수 증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시스템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배 아프기 때문에 저놈들을 의사를 왕창 공급해서 수요 공급 법칙으로 연봉을 떨어뜨려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논리적이지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워낙 다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약간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방금 연봉 같은 경우 살짝 짚고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의대 증원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게 상황이 조금 더 쉽게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감정의 골까지 생기다 보니 정말 이 본질과 다른 얘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이 연봉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떤 생각들까지 왔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았는데 그거를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신 의사분께, 제가 그분이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뭐 4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떻겠어요. 그분이 충분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죠. 왜? 내가 지불하는 수가라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정해진 수가를 바탕으로 그분이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좋은 뭐랄까요, 의료 서비스 저 말고도 또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논의도 이 연봉 얘기를 나오셔서 했는데, 일단 두 가지를 나누면 의사분들께서도 자기 연봉을 막 까시는 분들이 이제 막 생기세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정의용 교수님께 제가 알거든요. 이제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뭐 분명 이 병원에서 제일 그 하위권에 해당하시고, 또 본인이 약도 줄이시고 진찰 시간도 늘려서 더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줄이신 분이기 때문에 적을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가장 하위권 숫자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서로 다들 감정이 골이 있으니까 뭐 이런 숫자를 딱 들이밀면서 김윤 교수를 저격하려고 한다라고 하거나 이제 그러게 이제 서로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김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전문의 1년차가 4억 정도를 받는다는 건 팩트가 아닌 거예요. 평균이라는 걸 얘기하신 걸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전문의 1년차가 4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전문의 1년차는 전임의를 하기 때문에 전임의는 교수가 되기 전에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되고, 그거는 어느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상급종합병원에
병원의 전임의의 평균 연봉은 한 6천, 7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전. 네. 세전.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김윤 교수님이 잘못된 팩트를 들고 오신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건 이렇게 일단락 됐고 이 전반의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전반의 얘기를 저도 좀 하면 저는 뭐 의료인이 아니라 경제학자니까 사실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시스템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여러 가지 그 얘기 주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의료 성과, 의료의 그 어떤 성과로 환자들이 잔존 기대 수명도 전 OECD 중에서 제일 길고 그리고 환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 쭉 말씀 주셨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의료의 질이 좋았네? 왜냐하면 기대 수명 늘어나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병도 제때 고치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됐고요. 그런데 의사 수도 적어요. OECD보다. 그러면 이건 달리 말하면 제가 경영자면 가성비 좋네. 네,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의사 수가 적게 투여됐는데 사회적인 리소스가 그런데 이렇게 OECD에서 제일 빵빵한 의료 시스템과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적은 인력을 투여했는데 이렇게 좋은 효과를 냈으니 최고로 칭찬받을 일인 거지 여기에다가 더 인력을 더 투여할 이유가 뭐야? 이게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딱 하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적받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진료 시간이 예를 들어서 너무 짧다. 그러면 진료 시간이 짧은 걸로 인한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환자의 기대 수명이 OECD보다 낮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잘 못 고치거나 고쳐야 될 질환을 놓쳐가지고 사망률이 높아졌다든가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텐데 진료 시간도 짧게 하면서 병은 다 고치고 있다? 가성비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끝내주는 거예요. 물론 환자분은 기분 상할 수 있죠. 기분 상할 수 내가 있죠. 지금 몸이 다쳤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케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 못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무 문제 없고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의료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을 요구한 이유는 그럼 뭐냐 하면 지방에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랑 그 다음에 필수 의료 중에 일부 사람이 없습니다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논의를 하면요. 지금 의료 적은 인력으로 잘하고 있는데 요 두 개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두 개를 그동안 저는 외부인이고 의료계 내부에 계신 분들이 이 두 개가 문제인 걸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도 국민들은 궁금하실 거고 그걸 안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숫자라도 조금 늘리다 보면 글로 가지 않겠느냐. 또 OECD 또 우리 그 인구구조 등 이런 걸 고려했었을 때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이 의사가 조금씩 더 필요하다는 건 지금도 의료계에서 결국 절충안으로 250명이나 500명 선까지 얘기를 하신 걸 보니 그런 필요를 나름대로 인식하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줄여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지만 자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탁 던지기 전까지는 아무 액션이 없었다고 인식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얘기를 해주시죠. 좋은 지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 띄웠는데요. 제가 사람값을 아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대신에 이런 거 하죠. 로봇 수술. 보통 굉장히 비싼 것들에 대해서 또 미용, 이제 광고를 많이 하시죠.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쪽으로 유인도 하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잉 진료 동기가 작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RI를 안 찍어도 될 사람을 환자가 찍고 싶어요 하면 그래요, 찍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한 2014년 정도라면 그런 것들을 설득을 했죠. 아, 지금 이런 형태의 두통은 MRI를 찍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제 입만 아프고 환자분들한테도 욕을 먹을 수 있고 게다가 또 그러면 MRI 하나로 되면은 뭐랄까 병원도 좋아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결국에 누구를 위해서 MRI를 찍지 말자고 설득을 해야 되나. 만약에 이것을 안 찍었을 때 만에 하나 뇌에서 출혈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소송을 걸리니까요. 근데 결국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방어 진료 특히 요즘 법적 리스크 걱정되잖아요. 방어 진료의 경제적 인센티브에 거기다 환자의 요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가 체계. 그러다 보니까 과잉 진료 동기가 작동하는 영역.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문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MRI를 엄청 찍기 시작하니까 영상의학과 전공의 경쟁률이 엄청 높아지고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개원가로 엄청 나가셨습니다. 그 개원가로 나가시면은 또 연봉도 엄청 그때 정말 저보다 훨씬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의사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또는 저는 거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과 비슷한 형태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찰료 기본 요금만 받고 환자를 보는 거죠. 소아과 오픈런이 생기는 이유는 진찰료만 받고도 간호사님, 월세, 의료기기에 대한 렌탈비 모든 것들을 다 내신 다음에 내 월급 가져갈 수 있어야 되려면 정말 많이 보는 소아과만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값을 아끼고 기술이나 신기술이나 어떤 장비의 가격을 많이 주고 또는 비급여에서는 의사들이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필수 의료로 사람들이 전공을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경쟁률, 전공의 경쟁률도 이 과잉 진료 동기가 작동하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라든지 또는 재활의학과라든지 영상의학과라든지 이런 데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의 곡선을 바꿔주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제2차 보건의료 종합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마 의사분들께서 이렇게 그 비급여 진료 분리 이런 일부 몇 가지만 보시고 내용들 PDF까지 다 안 읽어보시고 무조건 이제 복지부의 정책은 다 잘못되었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건의료 종합계획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런 합리적인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수 의료진 부족은 수가 조정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네, 그런데 그 수가 개념이 행위별 수가, 그러니까 검사 무조건 많이 내고 이런 것들이 유리한 게 아니라 환자를 제대로 보고 또는 삶의 질을 좋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병을 낫게 만드는 의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진찰료를 조금씩 올리고 그 검사료와 진찰료의 비중을 조금씩 이 결국에 100조라는 파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얼만큼이 약이 차지하고 얼만큼이 검사가 차지하고 얼만큼이 사람값이냐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매크로 입장에서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려보면 김윤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의료 인력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도 같이 논의하는데 인력에 너무 포커스가 되는 게 자기도 좀 아쉽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김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두 분 스케줄 때문에 같이 모신 거지만 시간을 똑같이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공정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못 여쭤봤는데 오늘 교수님 오셨으니까 여쭤보면 미국은 양적 진료 시스템에서 질적 진료 시스템을 20% 내외로 도입돼서 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아직 그렇다는 얘기를 그때 김윤 교수님이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유럽은 아직까지 양적 기반의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유럽은 기본적으로 의료 공개념이 있고 게이트키퍼 시스템, 그러니까 주치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원해서 예를 들어서 상급병원에 여기저기 과를 갈 수가 없고 내 단골의사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서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큰 병원으로 의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료 이용이 불편하고 수요를 조절하고 있고요. 영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NHS라고 하는 결국에 건강보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료고 나의 주치의가 존재합니다. 나의 주치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주치의한테 가면은 대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먹고 보세요. 또는 그냥 괜찮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르신들도 약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것들을 주치의가 다 정리해서 그 기본적인 질환들은 다 관리를 해줍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하게 되고 몇 달 걸립니다.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암수술 대기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이것들을 바이패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프라이빗, 그러니까 내 돈을 다 내는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급행료를 내면 되는데 그 엄청난 급행료를 내고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서 누릴 수 있는 그걸 프라이빗 섹터라고 하는데 그 사적 의료의 시스템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이 돈을 내주는 즉각적으로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하는 시스템을 미국의 모델로 조금씩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바마 케어, 그 다음에 질 중심 의료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결과로 미국의 의료 비용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던 것이 지금 GDP 대비 의료 비용, 경상 의료비가 증가가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미국은 질적 의료 수가 체제 등이 일부 도입돼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절감된 건 효과는 확인됐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의료 시스템이 공개념이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럼 그 공개념이 질적 의료가라는 그 표현이신 거예요?
공개념은 제가 질문 드렸던 건 유럽이 양적 기반으로 의료 시스템의 수가가 결정됩니까? 질적인 걸로 결정됩니까? 여쭤봤는데 공개념으로 대답을 주셨길래. 맞습니다. 공개념이라는 거는 조금 더 극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100명의 건강관리를 네가 해라라고 하고 어느 정도의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정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를 과잉 공급하고자 하는 이것도 의사의 양적 의지가, 시스템은 아니에요. 예,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검사를 덜 낼수록 원가가 덜 드니까 이익이겠죠. 저는 환자 입장에서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질적 수가를 도입해서 결국 저를 고쳤는지 못 고쳤는지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거 찬성이에요. 근데 공적 의료 시스템이라고 말씀 주셨던 방법, 이게 이것 때문에 그런 필수 의료진으로 많이 가는지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근데 방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중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까지 가는데 딜레이가 걸려서 실제 수술도 못 받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환자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웨이팅 시간이 길긴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결국 내가 수술 날짜를 못 받아서 사망하셨다는 못 들어봤거든요. 5대 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좀 저도 불편하긴 하지만 그럼 이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고치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이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프라이빗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도 거기 중동 왕자들도 와서 수술 받고 그런 걸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어서 이건 내 서비스가 아니에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그러면 또 밀리거든요. 이것도 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질적 수가가 일부 도입되면 그러면 필수 의료 분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뭐 인두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100명을 보면 얼마를 준다거나 이런 독일 모델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이런 곡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기계값이라든지 기계를 돌려서 하는 것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는 신의료 기술 같은 것을 이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그건 이제 결국에 부르는 게 값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너무 선호하게 되고 또 비급여 미용 서비스, 또 비급여 통증 이쪽으로 너무 선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필수라는 거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는 최소한 의료 공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이 나라에서 그리고 환자한테서 돈을 이만큼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 같은 또는 뭐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의학과 예를 들어서 돈을 못 버는 과는 보통 TO를 아예 줄여버리거나 안 만드는 또 현상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은 지방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뭐 서울에 있는 공공병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립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점점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의료라는 거는 돈을 쓰는 일이고 우리가 우연히 어떤 건정심에서 정해놓은 수가 체계 때문에 이 사람은 돈 버는 의사, 이 사람은 돈 잃는 의사라고 생각이 되지만 돈 잃는 의사가 일을 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굴러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잡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팀을 꾸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무언가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지역 수가 가산제라든지 또는 난이도가 높은 예를 들어서 영아, 신생아에 대한 수술을 할 때 가산금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델, 행위별 수가제의 모델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10%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공의료의 비율 또는 지방 국립대 병원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의료 공개념을 통해서 증가를 시키고 결국에 의료 공개념을 통한 필수 의료의 양성을 통해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나 지금 밑 빠진 독에다가 의사를 더 이렇게 부어 넣는 게 아니라 의대생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사실은 일단 밑 빠진 독에 어디가 뚫려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방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는 그러면 의료진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방은 정말 그 문제 어렵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어려운데 우선은 차등 수가가 결국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한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이 차등 수가가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납득이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면은 가산 수가를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지금 실제로 결국에 지역의 의료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또 전문의는 부족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그 상관 벽지를 가셔도
의사 선생님들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다양한 지역에서 저는 오시는 분들의 약을 정리하기 때문에 네. 보다 보면 오히려 또 과잉으로 약은 너무 많이 드시고 있고 또 매일매일 주사 맞으시러 사랑방처럼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료도 결국에 그 안에서의 왜곡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돈이 되는 부분은 번성하고 있고 지방의 필수 의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방의 필수 의료 중에서 사실 국민분들이 또는 정부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정말 인구 밀도가 낮은 곳에서도 응급뿐만이 가능하기를 원하고 응급실에 오면 상급종합병원과 비슷한 수준의 기기와 또는 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당장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력과 그 인력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팀이 필요합니다. 네. 그 팀이 3교대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려면은 굉장히 로우 볼륨.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분 오시는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팀이 만들어져서 24시간 대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3세트가 필요한 거죠. 네. 그 정도가 굴러가야 되는 거를 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서울 수준으로 만드는 건 사실 비현실적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만 해도 뭐 뉴멕시코 같은 데 가보면 결국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원격 진료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격 진료는 어떤 발기부전약을 처방하고 이게 아니라 네. 정말 중환자가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1차 의료 선생님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콜을 하는 겁니다. 예. 큰 병원에 있는 선생님을 콜해서 줌 미팅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겠냐 이런 것들을 할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결국에 모든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서울의 빅5와 같은 병원들을 정말 시군구급에 다 배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이해가 필요하고요. 네. 결국에 서울에 있는 빅5는 볼륨 이펙트를, 볼륨 효과를 누리시는 겁니다. 네. 어떤 팀을 굴리고 어떤 굉장히 비싼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쓰면은 결국에 그 장비의 감가상각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해소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 콘서트홀이 있고 서울에 예.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롯데 콘서트홀과 예술의 전당을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다 설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과 비슷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결국에 지방 의료는 필요하고 예.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면 예. 사실은 제네럴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말이 안 되죠. 제네럴 스페셜리스트. 가정의학과 이런 건가요? 이제 가정의학과 1차 진료 선생님은 정말 제너럴리스트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제너럴 스페셜리스트는 뭐냐? 그러니까 정말 인구 밀도가 낮고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사 선생님은 외과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외과 선생님이 휘플 수술이라고 해서 예. 췌장을 다 드러내는 수술이 있습니다. 예. 그런 수술은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어떤 연구가 있냐면 하이 볼륨 센터에서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로우 볼륨 센터에서 경험을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매년 안 되는 사람이 하면 오히려 환자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전문의 선생님들을 하나하나 다 지역에 완전 최고 전문가를 다 꽂아 놓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게 맞겠죠. 하지만 완전 이제 농촌 지역까지 간다고 하면 네. 그때 필요해지는 거는 외과 선생님, 외과 선생님이지만 뭐 기본적인 외과 질환들을 다 보실 수 있는 일반 외과적인 그 넓게 보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할 거고요. 소아과도 마찬가지고 내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환자를 내가 단골 의사 개념으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제너럴리스트. 그러니까 말씀하신 가정의학과 선생님 또는 이제 내과 선생님, 소아과 선생님,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그 외의 이제 응급의료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공개념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필요한 퍼실리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을 뽑는데 이분들을 이제 충분한 돈과 정주 여건을 보장을 해드리고 지방으로 유치를 해야 하고요. 한편으로 이런 시스템이 유지 가능하게 되려면 제가 가산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대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거점 국립대학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지방에 있는 1차 의료를 활용할 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가격을 깎아주실 본인 부담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린다거나 그렇죠. 뭐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빅5 서울병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것도 어떤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의 각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다음에 공개념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 거점 공립대학이나 또는 지방의 사립대학의 병원들이 볼륨을 점점 회복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또 투자를 더 할 수가 있고 의료진도 더 세부적인 전문의들을 뽑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선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개선을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 지역 의료의 문제는 결국에는 인구 구조라든지 수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개념이 필요하고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정책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정책들대로 실천을 하겠다라고 하면 2,000명 증원은 사실은 또 논리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지역 얘기가 나와서 아까 전에 차트에서 이제 활동 의사 수가 빠르게 늘지만 지역 의사는 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증원이 서울을 제외한 곳에서 증원하는 것도 그 이유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활동 의사 수가 늘어나면 말씀하신 대로 비율의 차이는 계속 이어지더라도 의사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지역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활동 의사 수가 늘어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정말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고 지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증원이 많이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서울에 와서 먹고 산다라는 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지방으로 가는 사람도 생길 거잖아요. 아, 낙수 효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낙수 효과가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박 교수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 논리인데 이건 제가 노년내과를 해보면서 정말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노년내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냥 일반 내과적인 주치의적인 개념의 진료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론적으로 손해가 납니다. 손해가 나면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직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성명문 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필수 의료 또는 바이탈과를 하겠다는 바이탈 뽕에 맞아서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도 급성기 의학을 하기 때문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 좋아지면 엄청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공의 때부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점점 더 이런 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약을 막 줄여서 환자가 못 걷다가 걸어 다니게 되면 또 굉장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장시간 받고 펠로우까지 한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필수 의료, 그러니까 결국에 지방의 국립대가 소아과 의사 TO를 늘리냐, 그리고 이분들한테 정주 여건도 좋게 해주면서 충분한 연봉을 주느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의대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시죠, 방재승 교수님,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시고 혈관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분들께서 일을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장비와 또 보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이런 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활동의사가 는다고 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대부분의 정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만 이게 얼마 전에 전 심평원장이셨던 김선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걸 2,000명 중에서 수련병원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의과대학은 결국에 지역에 있지만 수련병원이 수도권에 있는 비율이 1,000명이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50대 50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수련받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50% 희석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결국에 지역에서 수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난도의 어떤 수술을 하거나 내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결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언더스탠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6,600병상의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분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에 점점 더 이런 자리는 수도권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복지부에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 교수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용 영역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한 3만 분 정도가 계시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만 우리가 리크루트, 공급을 받는다 해도 사실은 10,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내과 의사들끼리 좀 자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교수로도 못 남고 그리고 또 뭐 개원도 여의치가 않고 특히 뭐 저같이 내시경 시술하는 연봉도 높지 않은 의사인 입장에서는 결국에 만나게 되는 데가 미용 관련 학회에서 나중에 만난다. 그래서 우리들도 머지않아서 미용 관련된 시장에서 근데 제 주변에 응급의학 하신 분들이나 뭐 여러 필수 의료 이제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미용이나 통증 쪽 비급여 영역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 의사를 더 뽑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에
뭐 미용 시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심층적인 질문 박 교수님한테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의료계에서 봤을 때 정부와 뭔가 의료계가 이제 뭔가 대립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이제 주변에 의사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일반인, 결국에는 잠재 환자들이나 현지 환자인 분들이잖아요. 이제 제 주변에 의사분들은 대부분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지원한다, 뭐 이런 입장이신데, 국민들, 제 주변에 있는 일반 지인들은 지원해야지, 의사의 수 적다, 이렇게 다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아마 이걸 추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일반 다수의 국민들이 아마 찬성하고 있는 건 아마 정의용 교수님도 아실 텐데, 그럼 국민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 많은 사람의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의료 이용이 불편하고 의사를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예약하면 3개월 기다려서 1분 진료하고 또 3시간 대기하고 1분 진료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올라오셔서 하루 종일 이과 저과 다니시다가 지친 상태로 또 차 막히는데 짜증 내시면서 가시면서 이 뭔가 의사가 부족하다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거꾸로 됐습니다. 의사 수가 증원이 되면 제일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미 저처럼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의사 유인 수요가 있고 의료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양극화도 커지겠죠. 그러면 일종의 기득권인 빅5에 있는 분들 또는 의대 교수님들 또는 이미 개원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의사 유인 수요가 있다라는 논문들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전 국민의 의료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설득을 하는데 어떤 설득을 하느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파국으로 가는 이 의정 갈등을 막아야 되고 봉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도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도 상당히 좀 마음의 상처도 받고 했는데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2,000명 늘리자 속으로는. 왜냐하면 2,000명을 늘리면 결국에 의사 수는 정말 과잉이 되고 의료 시장은 커지면 정말 제 그냥 속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느 정도의 상징 권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기존의 네임드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게 되고 나면은 점점 뭐랄까 의료 민영화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료 총 비용이 증가되고 그러면은 이제 건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점점 사보험화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뭐 6,600병상 지어서 거기에 지금 증원된 의사들이 쫙 들어오게 되면 의료 집중도 더 심해지고 지역 의료는 더 어려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손해를 보는 거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이에요. 저는 아프면은 제가 다니는 병원에 가면 그만이고 저희 가족은 제가 처방해드리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실손보험도 없어요. 의료 이용도 거의 하지 않고 검사도 건강검진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문제는 대부분의 그냥 의사가 부족하다라고 체감하시기 때문에 이걸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은 의료개혁의 2번, 3번, 4번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윤 대통령님께서는 의대 2,000명 증원이 그것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모순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히려 2,000명 증원이 가장 우선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것도 갑작스럽게 되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인 국민의 의료비용 지출이 증가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 충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현재 800베드고 도저히 이 200명 정원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또는 교육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현실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예과 과정 중에서 뭐 급격하게 채워 넣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만 현실적으로 의학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제식으로 저희는 암묵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입과 손으로 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지 않는 충분히 수련받지 않은 또는 정말로 지역에서 바이탈 의사로 엑설런트하게 일하기가 조금은 부족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이제 의사여서 일단은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증원하고 나면은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특히 기존에 저 같은 뭐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 밥그릇에서 예를 들면 제 주변에 있는 일반 지인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개혁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밑면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의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네, 그렇죠.
그때 뭐 공부를 잘해서 공대를 간 친구도 있고 의사를 간 친구인데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연봉 차이가 너무 심하다. 이거는 경쟁 사회에서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야지 의사의 연봉도 좀 낮아지고 질도 좋아지고 한다라는 그 의견이 지금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아, 이렇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의사를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종합병원 의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도 굉장히 길게 갔다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본 지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30대 중후반 정도가 돼야 남성인 경우에 바이탈과를 하는 경우에 수련을 다 받고 군대를 갔다 와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이 이제 연봉 한 5천 정도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사 선생님들 40대, 50대 됐을 때 2억, 그러니까 그로스로요. 세전으로 2억 정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연배의 제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저보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연봉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뭐냐? 의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주로 연봉이 많은 분들은 일단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로 보셔야 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데 미용, 첫째가 미용. 개원 말씀하시는 거죠? 개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영업자로 이제 봅니다. 근데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결국엔 미용 서비스 또는 어떤 도수치료 등등 통증 이런 쪽은 연봉이 많죠. 연봉이 많은데 이거는 결국에 식당을 개업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고 의료 영역에서 빠져나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둘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에서 빠져나간 이 분들은 특히 무엇 때문에 더 잘 벌게 되셨나? 생각해보면 실손보험 때문인 게 많이 있죠. 실손보험으로 사실 그동안 굉장히 부풀어진 안 해도 되는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고 또 아예 처음부터 물어보잖아요. 상담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실손보험 있으세요. 그러면은 결국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러죠? 체리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일종의 모랄 해저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연봉을 많이 버는 분들이 생겼지만 이것은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료의 영역에서는 아예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교수님께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정 교수님께 이걸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뭐랄까 송구한 질문도 자꾸 해드리는 게 오히려 이런 분들께 저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상황을 좀 설명도 해주고 우리가 몰랐던 이해도 좀 풀어주신 분인데 근데 어디 저희가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근데 너무 저 같은 130장 가지고 오셨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납득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지방에서 의대 설립해서 지방에서 의료 인력 더 뽑으면 지방에 남겠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고3 수험생인데 의대 가고 싶어요. 근데 의대 증원된다고? 그런데 지방의대는 커트라인이 좀 더 낮을 테니 거기 가서 난 의사 배지 단 다음에 그 다음 난 나중에 서울 와서 무조건 내가 활동해야지. 내가 그 지방에서 왜 살아? 그 생각 당연히 할 거고 만약에 정부에서 일정 부분 페널티를 어떤 형태로 준다 하더라도 그거 내지 뭐. 나는 서울에 살래. 이렇게 할 사람들이 태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의대 많이 뽑는다는 게 지방의 의료 인력이 확충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2,000명이 증원된다라고 해서 지금 필수 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반드시 늘어나갈 거냐?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고해성사를 해주셔서 저도 또 주변 지인들이 의사가 많거든요. 근데 보면 진짜 30대 중반쯤 돼야 야 정호야 나 첫 월급 받았어 하면서 밥 쏜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드디어 이놈이 우리한테 결철보원하네 하면서 물론 정년 없고 그런 건 있지만 스타트가 늦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00명 이상 증원됐기 때문에 이제 늦게 스타트한 사람들이 무조건 박봉에 고생하는 필수 의료로 간다? 저는 그 사람들도 태반이 그냥 돈 지금이라도 좀 벌어야지 생활인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수가 조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대안과 지금의 의료 시스템의 공백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일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고 봐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증원뿐만 아니라 수가를 비롯한 의료체계 개편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포커스가 증원 관련해서 얘기가 자꾸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 교수님께 이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의료 쪽에서 증원을 싫어하시니 그게 연봉 니네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차지하고 싫어하시니 그러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병만 잘 고쳐주신다면 더 많이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수가를 요렇게 체제를 개편하면 지역에 몇 명 가고 공개념 일부 도입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 필수 의료기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를 역제안하셔도 되는데 네. 그게 솔직히 네.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협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영업자 의사분들도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스피커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수가를 좀 조정하고 필수진으로 오게끔 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우리가 내는 파이라는 건 극단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거에서 쪼개야 되는데 결국 누가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얘기 못하고 갈까봐 걱정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게임에서 저는 이거를 지금 프로파간다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먼저 정부에서 만든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의 복리 증진,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2,000명 증원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료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고, 의사 선생님들은 주로는 이제 증원 반대 또는 심지어 감원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근데 정부의 프레임이 사실은 그 뒤에는 밑에 깔려 있는 2번, 3번, 4번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결국에는 의사 집단과 잘 얘기해서 결국엔 테이블을 만들고 하나하나 미세한 튜닝들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고 특히 뭐 전공의 수련 과정을 더 이제 인간적으로 바꾸고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고 또 수련 위주로 이제 개편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정부의 프레임이 2,000명 증원 고정인데 여기에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2,000명을 풀지 않거나 또는 백지화하지 않으면 나는 얘기도 안 할 거다라고 계속 그냥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수님들이나 많은 의사 선생님들한테 일단은 그 숫자 얘기를 조금이라도 옆으로 제쳐놓고 결국에 봐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이 될 때 결국에는 그 개선의 가설을 적용했을 때 의대 증원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500명 안쪽으로 또는 뭐 0명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일단은 지금 너무 화가 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2,000명 얘기를 제가 조금만 옆으로 치워놓고 왜냐하면 이 프레임 게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2,000명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만 가지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고 그 아무것도 진전이 되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뭐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 말씀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런 전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정말 국민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 결국에 진찰을 하지 않고 검사를 쭈르륵 낸다거나 오자마자 바로 약 처방해서 내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결국에 내가 환자의 동반자거나 또는 수호자가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어떤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저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그림을 결국엔 의사들이 같이 그려나가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2,000명 프레임, 정치적인 프레임에 계속 갇혀서 싸움을 하시면 하실수록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의사놈들은 밥그릇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 하고 악플이 달리게 되고 그러면은 여론전에서 결국에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더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에 2,000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걸 저는 2단계 사고라고 하는데 투스텝 띵킹. 결국에는 지금은 2,000명 얘기를 잠깐 숨겨서 결국에 우리한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00명은 자연스럽게 사그러들 수가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프레임을 강화시켜주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죠. 감정적인 흥분과 분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의대 교수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조금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고 사실은 저는 뭐 직책은 교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대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대 교수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또 저도 약간 하대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높이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 국민이 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덜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의사가 필요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분들을 서브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서브한다?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한번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에 나오셔서 너무 강하게 또는 뭐 나라를 망가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또 국민의 반감을 사고 거기서 열중해 보면 권위의식 같은 거. 그렇죠. 권위의식이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결국에 좋은 뜻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렇죠.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지지 않기를 원하시고 파국을 피하기 위한 생각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 안 다쳤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뭐 불필요하게 수술이 지연돼서 다치시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은 다 똑같은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 설득하는 입장에서 이제 권위의식이나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으로 하여금 반감을 더 사서 그 반감을 산 결과 정부는 결국에 더 신나서 2,000명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정작 이 상황에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 국민이고 두 번째로는 의과대학 학생과 인턴 전공의들입니다. 이분들은 발언권도 많지가 않고 특히 트레이닝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자기 지금 뭐 면허 정지 리스크도 안고 있고 게다가 1년을 달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위에 계시면서 후배들 이렇게 해놓고 본인들은 굉장히 안전한 뒤에 빠져 있으면서 또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도 피해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참 뭐 외람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아마 악플도 다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상호 저는 대화와 절충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당분간은 어쨌든 너무 이 2,000명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좋게 만들 것인가 지역 의료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당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필수 의료를 하기로 하고 들어온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 제일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당근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이제 지금 우리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이 전공의들을 학대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이 정부와 의사분들 양쪽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으신지 걱정도 좀 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가 조정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절절히 우리 정 교수님께 얘기 듣고 제가 이해는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이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될지 뭐 오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진실이라고 해야 될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좀 우리 정 교수님을 비롯해서 의사분들께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작가님이나 저나 경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때로는 누군가가 뭐 자기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 유튜브 채널 개수가 한정되게끔 조정하고 있다. 만약에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김 작가나 제가 나서서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채널 경제 유튜브 좀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우습고 그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둘이 나서서 제도 개편하기도 웃기고 의사라는 건 환자 잘 치유하고 그리고 잘 그걸 가지고 자기 직업을 그냥 향유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해도 사실은 좀 그래요. 내가 직업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나보러 제도 개선하라. 내가 그런 사람 갖고 직업 활동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요. 그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쪽까지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동안 지방에 이렇게 의료 공백, 응급실 뺑뺑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의료진 내부에선 의대 증원이 답이 아니고 수가 조정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다고 하거나 뭐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니까 사실 의대 증원 17년인가 이때까지 그동안 막혀져 있었는데 사실 의대 증원이 필요하고 그 숫자는 250에서 500명이 적합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 라는 섭섭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부터 의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 좀 색안경을 끼는 것 같고 저도 아까 그냥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의료진 내부에서 2,000명 증원 차라리 우리 받아들이자. 그러면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 라고 하면서 좋아하시는 내심 반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어떤 분들은 들으시면서 좀 의구심을 가질 게 그동안 과잉진료 왜 생겼느냐 봤었을 때 횟수를 늘려야 수익이 되니 과잉진료를
했는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그 의료비의 일정 부분은 다시 의료계로 갈 텐데 그러니까 의사한테 갈 텐데 이거를 본인들이 싫어할 거라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지는 뭐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 결국 수가만 조정하다라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의료 인력 늘린다고 얘기하면 경쟁 치열해질 것 같고 뭐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이고 이 악순환 슬라이드를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의료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고 우리나라 의료의 비용이 무한정 증가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의료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의 악순환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결국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의한 과잉 진료를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워낙에 당뇨병을 진료한다고 했을 때 당뇨병 환자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내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전에 신현영 의원실에서 분석했던 건데 대부분의 당뇨약 처방은 외래에서 처방하는 게 우리나라 지역에서는 1개월 미만입니다. 결국에 이걸 살라미 쪼개는 거죠. 또는 제가 말씀드린 슈링크플레이션. 결국에 3개월에 한 번 봐도 될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봐서 3번 봐야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에 도달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위가 증가되어 있었고 그 결과적으로 OECD 대비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나 또는 의료의 공급의 양은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건강 상태는 일단은 좋아졌습니다만은 결국에 의료가 파편화되고 또 의사 선생님 1분밖에 못 만나고 의사와의 어떤 소통의 경험이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는 또 나쁜 놈들 거기다가 또 의사 또 돈 잘 버는 또 선생님들도 많다 보니까 또 굉장히 불만족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지쳐있고 특히 필수과를 하시는 분들은 더 지쳐있죠. 이런 상황이 악순환되고 결국에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의료 비용을 줄여볼까? 그 결과로 제일 힘없는 저희 필수과 같은 그런 과의 진찰료 같은 것을 인상을 억제하고 한편은 지난번 언더스탠딩에서도 말씀드렸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들어설 때 그 정권에서 기여한 의사 선생님들의 과에 관련된 수가는 쭉쭉 올려주거나 제도를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면 마치 선별복지를 하는 것처럼 특정 검사나 시술의 수가가 뿅뿅 올라갑니다. 그럼 거기는 몸값이 쭉 올라가고요.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은 남겨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저성과자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런 상황. 결국에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파이를 낮추려고 하고 일부는 주다 보니까 다시 이런 행위별 수가의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곡이 심해지고 쏠림이 생기고 상급종합병원 또 시술 중심 또는 검사 중심으로 계속 가고 또 그러면 환자는 불만족을 느끼고 이 상황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동시에 왜 피해자냐면 굉장히 많이 일하니까요. 저도 뭐 지금은 당직 서면서 100시간 이상 일하고 평소에도 사실은 저희 병원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 정도 나이 또래의 사람은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기본으로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제 연봉을 생각해보면 시급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버텨온 거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상급종합병원 선생님들은 또 그렇게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또 학회 활동 하시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영역에 도움이 되는 수가 체계를 만들고 신의료 기술도 신청을 하고 결국에 나의 인센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수가를 환자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검사를 약간 권유하는 경향 또는 굳이 안 내도 될 필수 검사도 아닌데 약간 세트 오더 같은 걸 만들어서 뭐 검사를 좀 더 한다거나 뭐 이런 경향성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진료 시간을 짧게 만들어서 환자를 프로토콜에서 봐볼까 이런 궁리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선생님들은 또 한편으로는 이익을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가해자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했고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피해자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개원의 선생님들의 생각은 잘 모르지만 결국에 의사 집단 자체가 지금 현재의 이 악순환 시스템에 중독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진료량을 성장시키고 나의 인센티브를 늘리고 또는 개원을 하면 나의 매출액을 어쨌든 간에 늘려서
유지를 하고 또는 생존을 하고 이런 것이 목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악순환 속에서 생존하는 기재로서 살다가 거기에 너무나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국감에서 지하철 공사에 왜 흑자를 못 냈냐고 국회의원이 욕을 합니다. 돈을 쓰려고 만든 조직인데 돈을 쓰면 욕을 하는 그런 게 너무 저는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결국에 의료라는 것도 공유지거든요. 그리고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잘 사용해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의료의 이용을 효율화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 더 매크로하게 뷰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생존을 하고 당장 나의 이익을 조금 더 높이는 데 그동안 집중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큰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매일매일 정책들을 막 쏟아내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부조리를 고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예방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김윤 교수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른 나라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바꿔보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서랍에 들어 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막 던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은 젊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었고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앞으로 외래 의료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분절적인 환경 속에서는 정말 무한 성장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환자 중심 그리고 예방 중심 또 필수 중심 또 1차 진료 중심 이런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저는 이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의료계 쪽에서 이제 반대한 이유로 교수분들의 부족이라든가 물리적인 이제 강의식 부족 문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그렇게 공감하시나요? 사실 뭐 강의실 같은 경우는 뭐 돈을 투자하고 대학과 정부에서 지원하면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정말 쉽게 몇 년 아니면 그냥 금방 해결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강의실 문제는 당장은 현저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울산의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40명에 맞춰져 있는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강의실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번에 만약에 집단 유급 사태가 진행이 되면 5,000명, 그러니까 3,000명에다 플러스 2,000명 증원이 되고 거기다 이번에 유급된 3,000명까지 합쳐져서 8,000명이 한 학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공의 전임이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1년치가 싹 빠집니다. 병원에서의 트레이닝이라는 거는 본과 3학년 때부터 4학년, 인턴 1년차, 2년차, 3년차 가면서 결국에 연차별로의 자기의 역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구술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굉장히 많고 인계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핵폭탄이 하나 터진 다음에 완전 트레이닝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에 이 8,000명이 완전 새로이 누구한테 의료를 배워야 되느냐? 위에 있는 전공의 전임이 없이 생으로 교수한테 의료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산병원에서 임상교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현재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인센티브나 동기부여나 또는 시간 여유도 제가 의과대학일 때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정도에 제가 본과 3학년을 할 때 내과 주치 한 명이 대략 한 15명에서 17명 정도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입원 환자의 오더도 훨씬 단순했습니다. 보통은 메인 프라블럼,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입원을 하셔서 그 문제가 치료되면 가시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수련을 하기도 쉬웠고 또 학생들도 회진 따라돌면서 배울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 사회가 각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과 3학년 학생이 소변줄도 넣고 복수천자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저희 선배 의사 때는 더 했고요. 지금은 학생은 완전한 피교육자가 되어 있고 의료진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저희 젊은 교수들한테 그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이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이미 진료만 해도 죽을 것 같습니다. 진료의 양 자체가 지난 15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 저희 병원 전공의 선생님들 많이 보면 막 30명도 봅니다. 거기다가 환자의 중증도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늘어서 처방의 리스트도 2배 이상 두꺼워졌고
결국에 또 환자들에 대한 연락을 실시간으로 받는 것도 옛날에는 뭐 삐삐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병동에 포스트잇 붙여놨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메신저로 실시간 보내기 때문에 전공의 선생님들 36시간 연속 근무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가면은 그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 도제식 교육이 학생 때부터 착착 이루어졌었는데 갑자기 정원이 되고 8,000명이 되고 전공의 전임의가 붕괴된 상태에서 이분들이 저희 같은 교수들한테 갑자기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당직도 서고 진료도 해야 되고 외래만 봐도 녹초가 돼 있다.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교수를 늘려낸다. 방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40 정도가 되었고 근데 보통 부교수가 되는 나이가 한 45세 정도인데 그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전임의 교육도 하고 전공의 교육도 하고 학생 교육도 다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교수가 된다고 보는데 그럼 이런 교수를 갑자기 수천 명을 어디서 데리고 오느냐. 당장 교수를 하기 위해서 전임의를 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임의 계약하기로 한 분들 다 계약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대학병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의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누굴 데리고 오느냐?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정말 제일 큰 문제는 의학 교육이라는 게 도제식이고 연차별로 인계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실제로 환자를 접해보면서 진행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숫자를 집어 던졌을 때 그걸 시스템이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점진적으로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늘려보고 괜찮은지 보고 조금 늘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와닿네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는 다른 직업과 달리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학생 수와 교수진의 숫자가 다른 학과에 비교할 바 없이 굉장히 거의 1대1에 가까울 수준의 의과대학병원도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다른 직업군들 중에서 뭐 저는 5만 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튜브에서 의료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공부 안 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의료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면 항공정비학과. 비행기 정비를 잘못했다? 비행기 추락하면 이건 뭐 정말 사람이 동시다발적 큰 사상자가 생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항공정비학과에서 공부하는 방법과 현실이 어떠냐면 그 현장에서 정비를 배우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행체가 6.25 전쟁 때 썼던 헬리콥터를 다시 조립하고 다시 분해하고 하거나 나머지는 책으로 봐요. 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 위층에 아까 빅5 대학병원의 그 부병원장님 정도 되는 그분이 같이 살고 계신데 저랑 지하에서 목욕할 때 가끔 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잘 해결되고 계세요? 막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쭤보죠. 근데 의료 교육 시스템 지금 가중되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더니 물론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이 다 맞아요. 유급은 왜 생각 안 해? 그 얘기도 거기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도 슬쩍 하긴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본질과는 약간 관계가 없는 부차적인 건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다고 자꾸 올린 것 같더라. 왜냐하면 자기 같은 시니어 교수들이 처음에 인턴하고 레지 했었을 때 그때 배웠던 환경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쾌적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런 훌륭한 의사가 안 됐느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찾으려면 정말 힘들고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고민될 난제들은 말씀해 주신 게 많지만 하려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본질적인 논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굉장히 좋은 발리를 주셨습니다. 제가 항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근데 항공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SOP입니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토콜이죠. SOP를 명문화하고 체크리스트화해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어떤 토크로 얼만큼을 할지 모든 것들을 매뉴얼라이즈 할 수 있는 게 항공산업입니다. 의료와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은 이제 explicit,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서화할 수 있는 난리지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료는 정확히 암묵적이 8, 그 다음에 문서화할 수 있는 게 2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연차별로 자기가 해야 되는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암묵적으로 도제식으로 교육이 되는데 시니어 교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닝 환경은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심지어 본과 3학년이나 인턴 때 진료의 자유도가 높았고 어찌 보면은 실제로 환자한테 해를 끼쳐가면서까지 80년대 생각해보면 진료 경험을 쌓으면서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갖췄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내과에서 내과로 컨설트, 탁구 의뢰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습하면서 결국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었고 노하우가 생기고 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시니어 교수님들이 전산화가 되었는데 인턴이 엑스레이 안 찾아와도 되는데 인턴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인턴이 하고 있는 일의 로딩은 1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더 의료 분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짜잘한 동의서,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일이 훨씬, 가짜 노동이 훨씬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공의도 옛날에는 제가 전공의 할 때만 해도, 한 병동에서 한 17명 정도의 환자를 보게 되면 몇 명의 교수와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상호관계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저는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전공의 인력의 시간당 프로덕티비티를 최대한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그냥 완전히 메시지 폭탄을 보냅니다. 거의 말하자면 일하는 기계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저희 때는 정말 제가 내과 첫 해 할 때는 한 달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갔습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일하는 시간은 전공의법 때는 줄었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공의 트레이닝에서의 전공의 선생님이 번아웃에 안 빠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환자를 본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 메시지에 시달리고 또 심지어 이과 저과 다 보면서 최대한 자기의 생산성을 뽑아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환경은 오히려 30년 전보다 20년 전이 나빴고 20년 전보다 10년 전이 나빴고 지금이 더 나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시니어 교수님이셔서 실제로 전공의들이 어떻게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아마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내과가 4년제이다가 3년제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4년차 내과 전공의는 병동 치프라 그래서 전공의들을 도제식으로 가르쳐주고 또 남는 시간에는 모든 외래를 참관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자기 외래 클리닉도 받습니다. 3년제가 됐죠. 시니어 교수님들이 원하셔서 됐죠. 근데 내과 이제 그 경쟁률이 줄어들면서 3년제가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병동 치프가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병동에서 백을 봐주면서 도제식으로 더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줄었죠. 결국에는 지금 3년제가 된 내과 선생님들은 전공의만으로는 외래 진료나 또는 일반적인 내과를 의사를 하기 위한 충분한 수련을 저는 못 받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시니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내과 사람들을 뽑아서 순수하게 4년 차는 보통은 그래서 일은 별로 안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였는데 이 시기를 없애버리고 정말 일로만 부려먹고 그 다음에 펠로우로 뽑아서 자기 일 더 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연차를 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의 교육이라는 거는 절대로 일만 시키고 효율성만 뽑아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전공의 선생님들 지지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짜 노동과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없는 그냥 교수가 시키는 거 받아가지고 억지로 그거 다 하고 교수의 뒤치다거리 하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게 과거보다 더 심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지금 이제 투쟁하시는 거 정말 동의하는데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인턴이나 전공의가 어떤 직역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고 어떤 것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수님들께서 다시 이것도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내려오셔서 생각을 그러니까 동료의 입장에서 또는 정말 뭐랄까 나와 정말 같이 이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라떼는 그랬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공의는 더 제가 봤을 때는 더 답답한 거죠. 예, 이해했어요. 교수님 이해되셨나요 이제? 아니 제가 이제 뭐 몰랐던 부분 알려주셨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이 질문을 참 이게 저도 안타까운 게 언론에서 자꾸 논의의 본질을 뭐랄까 희석시키는 논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을 사실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런 얘기까지 왔던 가장 근원적인 걸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또 다시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처참한 환경, 그 뭐 아까 7시부터 11시까지 이건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그런데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 보면 제가 저도 공공기관에 KDI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어 봤고 또 그 사기업을 컨설팅하는 일도 해봤었고 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 특히 공조직은 직원 더 뽑아달라라고 그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오고요. 왜? 급여는 셀링이 있고 근데 직원이 더 생기면 팀원이 더 생기거나 스텝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옆에 팀이 하나 더 생기면 일이
나눠지거든요. 그럼 인풋 대비 내 소득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처절히 7시부터 11시까지라고 교수라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이유가 또 가르치는 재미, 또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뭐랄까요, 소명의식도 있고 그런 분들이 처절하게 그걸 시간 쪼개가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터프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쉬할 정도의 근무 환경이 인원이 늘어나서 동료가 더 많아지면 개선돼서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도 있고 환자들을 더 명확하게 잘 뭐랄까요,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는다? 결국은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밥그릇 싸움이다. 이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담 삼아 우리가 너무 뜨거워졌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예전에 대학원 시절에 외국인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농담 삼아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할 기간 동안 한국에 병원을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의사는 다 명의라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에서는 자기랑 대화를 한 30분씩 하고 그랬는데 3분 나가 다음 나가. 근데 자기가 다 고쳤대. 오히려 외국에 있었을 때 날 못 고쳐줬는데 여기서 다 고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3분씩 진료를 보는 이유가 환자가 밀려드니까 그 터프한 환경 공급 늘리면 개선될 수 있는데 안 늘리는 거 결국 돈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 네,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 제가 언더스탠딩에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다시 올렸는데요. 결국에 불균형한 의료 환경 속에서 제가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게 되는 이유는 노년내과 교수는 안 뽑아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는 내과 교수들 대부분 내과 과에서 요만큼을 벌어야 한 명 더 줄게라고 하는데 그 요만큼을 벌려면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특히. 그걸 갈아 넣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이제 원장님이 TO를 하나 내주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갈아 넣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처럼 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준법 진료 같은 저 같은 경우 정원 100%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150%를 받고요. 200%를 받고요. 100%를 보면 대학병원이 망합니다. 네. 하루에 20억씩 적자가 나고요. 그런 상황은 결국에는 뭔가 그동안 다른 걸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가 자체의 증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가 내에서의 결국에 우리가 건강보험에 또는 의료에 사용하는 100조라는 돈에서 어떤 것을 사람의 노력에 우리가 페이를 할 것인가. 네. 그런 문제를 계속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을 사람의 노력 단가가 싸기 때문에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 결국에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다음 교수를 뽑을 만큼의 어떤 시드머니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이 더 간단해졌어요. 저는 뭐가 옳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양쪽 주장을 다 들어봤는데 김윤 교수님이 지난번에 와서 말씀해 주셨던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들어보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정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수가 조정으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김윤 교수님께 제가 그 얘기도 여쭤봤거든요. 지금의 기술 환경이 아니라 저처럼 산업진흥 관련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방의학이나 로봇 진료나 인공지능 시술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되면 의사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술이 원래 그런 거 효과인데 그랬더니 그건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다 전제로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양쪽의 절충은 숫자는 좀 줄이되, 그러니까 증원 숫자는 좀 줄이되, 수가 조정만 잘 이루어지면 절충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수가 조정에 대한 얘기를 내부에서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원하시는 게 그것들이 많으니까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약간 수가 조정으로 환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지만 그 수가 조정 자체가 메인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의료의 구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는 정상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회복과 그리고 결국엔 각각의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필수 의료의 개념의 제정이 등등 그리고 의료 공개념의 개념의 정립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로 제가 다시 말씀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수가 얘기를 또 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거봐 수가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김윤 교수님 얘기를 전달을 해드리면 김윤 교수님은 제가 그 얘기도 여쭤봤어요. 그럼 결국 이거 절충화를 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 늘리는 거를 의사 쪽에 허용을 받으려면 누군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수가를 늘려줘서 아니면 의료보험으로 더 그걸 때려 막아서 입을 막아야 늘려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국민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수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사의 또는 의료의 수요라는 거는 굉장히 파인 튜닝이 돼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2,000명 증원 이게 아니라
저는 뭐 250명에서 500명 사이가 지금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일정 시점이 되면 결국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또한 고령자의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거기다 주치 제도나 또는 1차 의료가 개선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실제로 의료 이용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물론 백미러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네. 없긴 한데요. 네. 어쨌든 간에 결국에 한 5에서 10년 후에는 다시 원상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감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의협에서는 감원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증원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양쪽 다 가능하고 이것은 상호 합의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납득한 숫자를 그리고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의사 집단에서는 이 숫자라는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쨌든 간에 테이블에 일단 좀 앉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정윤 교수님 말씀대로 의료 시스템이 개혁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필요한 건 뭐 국민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의대 증원이 되었을 때 오늘 안 좋은 부분들, 부작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가 원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거는 플러스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플러스 되는 거는 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의대를 증원했을 때 이게 좀 너무 많이 늘었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2024년이니까 2027년 3년쯤에는 좀 다시 좀 감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게 네네. 하지만 미세하게 튜닝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그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정말 과학적 근거와 또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으로는 증원을 아마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외래 진료는 65세 이상 많이 증가되고요. 또 하나가 입원 진료는 75세 이상 많이 증가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0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어떤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약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떤 모든 운동장의 기울기가 개선된 이후에를 전제를 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의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PPT를 하나 이제 띄웠는데 의대 정원이 3,053명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만 18세 그러니까 수능 치는 나이죠. 수능 치는 나이에 인구 1,000명당 의대 입학 정원은 우리 통계청 인구 추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네. 점점 나중에는 엄청나네요. 나중에는 정말 그냥 동급생 중에 뭐 의사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년에 신생아가 24만 명 태어나는데 거기다 만약에 이 증원까지 해서 5,000명을 뽑는다. 뭐 그러면은 정말 인구의 태반이 의사. 거의 뭐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명 중에 한 명. 그렇긴 하네요. 예, 실제로 뭐 앞으로 근데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느냐, 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김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원과 감원은 합리적으로, 그리고 결국에 약간의 중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을 보면서 서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답변과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사태에 교수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의료계의 바람이나 뭐 그런 국민들의 바람 말고 결국 어떻게 기결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지라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실 텐데 많은 국민분들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이거를 맞춰야 되는 부담이 있네요. 근데 제가 건 예측을 아닙니다. 잘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리딩방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총선 때까지는 이게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 측에서 사실 여러 기회를 좀 안타깝게도 잃으신 면들도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의료 공백이 생기는 정도까지는 안 가고 부드럽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윈도우가 있기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정부의 또 강경한 입장, 2,000명에 고정시켜 놓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2,000명을 풀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런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 바뀌려면 일단 총선이 끝나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민의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네. 불필요하게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 인턴 선생님들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제일 걱정되는 게 제 연배 전후에 교수님들이 지금 당직을 주로 몰아서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부산대에서 또 제 연배의 안과 교수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강 관리를 뭐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진료 축소는 아마도 불가피할 것 같고 불편함은 심화될 것 같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세가 어쨌든 근데 총선까지는 뭐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 총선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박정희 교수님과 이제 콜라보로 이제 찍은 이제 김윤 교수님, 네. 정의연 교수님과 이제 오늘 마지막 영상인데 어떠셨나요? 우리 김 작가님께서 뭐 저한테 너무 제가 오늘 오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정의용 교수님은 뭐 물론 다른 컨텐츠로 우리 김 작가님하고 같이 찍은 그 건강 그런 거 보면서 저도 팬이어서 뵙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또 이렇게 진솔한 분이 네. 나와주신다니까 나 좀 껴달라 해서 제가 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저한테 만약에 경제학과 정원 늘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더 뽑아야 되느냐 안 하죠. 누가 해요. 형들한테 욕만 먹는데. 그런데 정말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 작가님 덕분에 좋은 기회에 저도 모르는 분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의사분들이 저도 들어봤더니 뒤에서 논의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털컥 선거 앞두고 내놓으니까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선거 때 화두를 제시해서 이런 논의가 확 일어나는 뭐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 거일 수도 있지만 하필 또 선거니까 이게 다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아쉬움도 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는 사실 정의연 교수님과 몇 번 이제 이전에 촬영을 했었어. 촬영 끝나고 뭐 식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식사 자리 가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정의연 교수님 저한테 했던 말이 내가 힘들고 불행해도 세상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 저는 사실 그런 선택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사실 저는 뭐 주변에도 의사 있고 뭐 저도 뭐 병원 많이 가니까 자기 밥그릇 싸움 하신 분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정의연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의사분들도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태가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분들도 이제 병원으로 좀 돌아오시고 환자분들도 좀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야 뭐 급하면 전화 드리면 되니까. 전화 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이 사태가 잘 해결되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의연 교수님과 또 다음번에 원래 주로 하시는 건강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정의연 교수님,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